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전시 해석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27번입니다. 조홍시가이네요. 박인로예요. 예, 그래서 조홍시가는 관련 고사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갔다가 유자를 보고서 유자를 품에 숨기고 집에 가다가 걸렸어요. 너 왜 유자를 훔쳤니? 라고 힐책을 당하니까요. 집에 계신 부모님이 유자를 너무 좋아하셔서 부모님 생각에 저도 모르게 훔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효성에 감격을 했다라는 고사가 있죠. 그 고사를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 볼게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입니다. 즉 반중에 있는 조홍감이 예뻐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그것으로 서러워하노라 입니다. 품어가도 반길이라는 것은 반길이가 없다. 여기에서 즉 사람이 없다. 반길 사람이 없어서 그곳으로 서러워한다. 즉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 그 유자 고사와 연관을 지으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인 거예요. 예. 조홍감을 품어가도 반겨주실 부모님이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 그래서 관련 고사를 알아야지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조홍감의 창작의 계기가 된 것은 맞죠? 조홍감을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떠올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과 생존에 효도하던 교훈 맞겠죠? 유자 관련 고사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요. 맥수지타는 저번 시간에도 나왔지만 맥수지타는 나라가 망한 슬픔입니다. 예,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은 바람풍자에다가 나무 숫자 풍수지탄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42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28번입니다. 다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고요.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 그래서 경기체가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한 거죠. 위 경기 어떠합니까? 여기에 있는 경치가 어떠합니까? 여기에서 경기체가라는 말이 유래가 됐고요. 경기체가는 좀 늦게 나왔죠. 고려 말. 한 14세기 정도에 나왔습니다. 고려 말에서요. 조선 전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창작된 시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홍모단, 백모단, 정홍모단, 홍작약, 백작약, 정홍작약, 어류홍매, 황조장미, 지지동백 되어 있죠. 즉 3음보의 시입니다. 그리고 글자수도 대충 3, 3, 4조 맞추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엽이라는 것이 추가하는 악곡이란 뜻인 거죠. 즉 여기 부분이 후렴구가 됩니다. 즉 자유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답을 찾아볼게요. 1번 삼국시대에 출연했다. 틀렸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가 맞기는 맞아요. 고려가요? 아니고요. 3번 주로 사대부가 작가인 정형시로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사대부가 작가였어요. 그래서 내용이 보면은 와 우리는 사대부로서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우리 되게 뛰어나 이런 내용이 많아. 좀 일종의 잘난 척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사라졌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조선 전기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조선 초기의 산문으로 딱 봐도 운문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노래인 건 맞지만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는 맞는데요. 초기는 아니고요. 고려 중기 또는 고려 말기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13세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고요. 마찬가지로 시 해석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경기체가가 문학사적으로는 좀 의의가 있는데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이유가 단순히 사물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꽃을 나열하고 있고 끝이에요. 그래서 딱히 해석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홍모단이라는 것은요. 모란꽃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모란 그리고 하얀 모란 진한 붉은 모란 홍, 붉은 작약, 하얀 작약, 그리고 진한 붉은 작약입니다. 어류홍매라는 것은 능수버들과 옥매이고요. 황조장미라는 것은 노란색, 그리고 자주색 장미, 그리고 지지와 동백입니다. 위간발이라는 것은 서로 섞여 피어 있는 경치, 이러한 모란, 작약, 동백 같은 것이 서로 섞여 피어 있는 경치 어떠합니까? 물어보고 있죠. 즉 서대적 표현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자부심.
합죽조와 고운 두 분, 합죽조와 고운 두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화구나. 예, 그래서 합죽, 도화, 있는 도화는 복숭아꽃이 되는 거죠. 합죽과 복숭아꽃이 두 분은 화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 즉, 합죽과 도화, 복숭아꽃이 곱게 펴있는 두 항아리. 이거, 예, 상영, 서로 어우러져 비치는 경치 어떠합니까? 예,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4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9번 넘어가 볼게요. 가나다에서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세 시 역시 유명한 시이고요. 백수광부의 안에 공무도화가입니다. 관련 고사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대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말아라. 그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물을 건너가십니다. 물에 빠져 죽으시니 이제 그대 어찌하리. 즉 사랑하는 남자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내가 건너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내 말 듣지 않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제 그때 어찌하리니까 체념적 정서가 주된 정서이고요. 황진이의 시조도 유명하죠.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해서 어저는 그냥 감탄선조 아이쿠 이런 정도 해석하면 되고 나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라는 것은 그리워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있으려 하다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있으라고 했다면 가랴마는 이라는 것은 있으라고 붙잡았으면 가지 않았을 텐데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잡지 않고 보냈습니다. 있으라고 붙잡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래야 할 줄 알았으면서도 왜 안 잡았을까? 라는 후회의 정서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9태여를 해석을 해보면은요, 제9태여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견해는요, 제9태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도치를 사용했다입니다. 그러면 있으려 하다면 제9태여 가랴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9태여 가랴마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는 바로 임이 되는 거죠. 있으라고 했으면은 이미 9태여 갔겠냐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제9태여가 원래는 여기 붙어야 되는데 어떤 율격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놓은 것이다. 즉 제9태여 보내고 라고 해석해야 된다. 제9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에서 쟤는요 누가 되나 시적 화자, 즉 님을 보낸 시적 화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시 해석합니다. 예, 개랑입니다. 이화의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별했습니다. 추풍 낙엽에 저도날 생각하는가. 시간의 흐른 계절의 변화 파악하셔야 돼요. 이화 보통 대부분의 꽃은요 봄에 핍니다. 그리고 이화는 백꽃이잖아요. 백꽃은 봄에 피는 대표적인 사물인 거죠. 즉 봄에 이화가 백꽃이 비처럼 날리는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 지금 현재 추풍 낙엽이 됐는데 얘도 날 생각할까? 예, 가을이 되었는데 날 생각할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임과 헤어져서 슬퍼합니다. 문제까지 가볼게요. 가와나는 모두 민요조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데요. 민요조의 율격은 보통 사문부격을 민요조라고 합니다. 가시는요 한시를요 이 시를요 한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음보 개념이 없고요. 시조는 사음보인 거 알죠?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화후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내 덩어리로 읽힌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나와 다는 사음보가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참요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인데요. 여기에서 참요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즉 이 노래로 인해서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근데 참요와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나와 다 모두 향토적 소지와 상관이 없고요. 4번 가나다 모두 화자는 모두 이별로 인한 쓰라임을 느끼고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0번입니다. 맨 앞에 나왔었던 시죠. 고전시 할 때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다음 시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은 단단히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흥망이 흥하고 망함이 유수, 운수에 있으니 만월때 고려의 왕궁타인 거죠. 만월때도 추초, 가을 풀이도다. 즉 만월때가 망해가는구나. 500년 왕업이 고려 500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 소리만 남았다. 그 왕성했던 왕업이 없어지고 목동의 피리만 남았다. 석양이 지나는 객이 눈물겨와 하너라.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지금 슬프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거의 답이 맥수지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수지탄이 옛날에 왕성했던 왕궁이 무너지고 지금은 보리나무만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인데요. 여기에서 서리지탄 역시 기장만 무수한 것을 보고 탄식한다.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만시지탄 앞에서 나왔었죠. 시기가 느린 탄식한다. 망향지탄은요. 저번 시간에 망향은 바라볼 망자에다 큰 바다 양자, 즉 큰 바다를 보면서 내 힘은 보잘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탄식하는 거였는데요. 여기에서 망양, 발음은 같지만 한자 다르죠. 양을 잃어버렸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양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즉 학문을 하고자 하나 학문의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탄식한다 라는 뜻이죠. 비육지탄이라는 것은 내가 큰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해서 큰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헛되이 보내고 있음을 탄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충곡의 일부이다. 그대 흐름을 고려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가 한자성을 가장 적절한 것은 상충곡 가사 작품의 효시이죠. 그리고 봄을 즐기는, 봄을 완성하는 노래입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당연히 계절적 배경 봄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입니다. 여기 부분에 대구법 찾으시고요. 경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 시는요. 경치를 좀 예찬하는 게 많죠. 도화,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은 석양리에, 즉 석양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푸른 새우, 가랑비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조화 신공이, 즉 조물주가 꾸며냈는데 물물마다 사물사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즉 화려하게 잘 꾸며내었다.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입니다. 여기서 새가요, 기분 좋은 거 보이나요? 새가 봄 기운을 못 이기고 교태를 부리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시적 화자 역시 봄을 즐기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는 감정이입의 소재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즐거우면서 새가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땡땡땡땡 이연이 흥이의 달을 쏘냐, 서리법입니다. 흥이 다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흥이 다르겠느냐, 흥이 같다 다르다, 흥이 같다. 누구랑 누가? 새와 나, 즉 시적 화자가 흥이 같다. 나도 봄을 즐기고 있고 새도 봄을 즐기고 있다입니다. 즉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 무라일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12 산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산속에서 하루가 적적한 거죠. 소요음영은 천천히 걸으면서 나지막이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고요. 한중증미, 한가로운 중에 즐기는 참된 맛을 알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혼자서 자연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취생몽사라는 것은 술에 취해서 살고 꿈속에서 살다 죽는다 라는 말이고요. 즉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어영부영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취한 듯 꾸민 듯, 취해서 살고 꿈에서 살고. 일상춘몽이라는 것은 인생은 하룻밤 꿈과 같으니까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이런 내용이 한자성어고요. 주객전도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 바뀌었다 라는 뜻이죠. 431번 마무리하고요. 432번 가겠습니다. 기니디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동의 배옷 입고 아멸의 눈비 맞아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정적사는 거 알겠죠? 삼동이라는 것은 겨울 얘기하는 거죠. 겨울이 총 3달이죠. 배옷은 얇은 옷이에요. 즉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비유하는 시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얇은 옷, 즉 겨울에 배옷 같은 얇은 것을 입고 아멸의 눈과 비를 맞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화자의 처지, 굉장히 가난하거나 좋게 표현하면 청빈하다라고 할게요. 청빈한 삶. 예, 그래서 시적 화자의 처지나 생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입니다. 눈비라는 것은 시적 화자 어떤 청빈한 삶 또는 시적 화자가 겪는 고난 시련이 되는 것이죠. 중심 대상 사이 연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어쨌든 2번이고 맞아 해석해 볼게요. 구름 낀 볕 위도 쬐는 적이 없건만은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서산에 해가 져서 내가 눈물겨워한다. 그러면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는 것은 맞죠. 나는 햇볕을 쬐는 적도 없지만 해가 진다고 하니 눈물겨워한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햇볕을 쬐는 적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즉 임금님이 승하하셨을 때 쓴 시예요. 그래서 해가 졌다라는 것은 임금님의 승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슬퍼한다. 서산에 해진다 하니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을 내가 슬퍼한다. 하지만 구름 낀 볕조차 쬐는 적이 없다. 즉 임금님의 햇볕을 쬐는 적이 없다라는 것은요. 즉 벼슬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고 있는 내용의 시입니다. 433번 넘어갈게요. 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돕는 삶의 궁극적인 의의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공의 복리, 공공의 선을 의식하고 이의 구현을 지향하는 태도가 그 사회부터 존중되어 평가돼야 한다. 예, 별 내용은 없고요. 공공의 선을 의식한다 이네요. 공공의 선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오늘도 다 세었다. 홈이 메고 가졌구나. 내 논 다 메거든 내 논 좀 메어 주마. 여기에서 공동체의 삶을 찾을 수 있나요? 예, 내 논 다 메면 내가 너 도와줄게. 상대를 도와주고 있죠. 농촌 공동체입니다.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맞아볼게요. 2번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는 앞서 잠깐 했었죠. 백꽃입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 봄이고요. 이화의 월백, 이화의 달이 하얗게 부서지고 은하수가 삼경일제, 일지춘심 한 조각 봄을 즐기는 마음을 자규야 알야마는 자규는 모르지만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예, 시적 화자가 잠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정이기보다는 봄 밤에 그 약간 가슴 시린 정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은 하얗게 부서지고 자규는 울고 있고, 자, 그리고 내 마음은 약간 봄밤이어서 울렁이기도 하고 약간 쓸쓸함도 느끼고 봄날의 애상적 정서를 노래한 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기로 세몸되어 한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곳. 날마다 석양무늬에 한숨겨워 하노라. 예, 그래서 삼형제로 태어났는데 한몸같이 지내다가 아우가 어디 갔는지 소식이 끊겨 있어요. 그래서 한숨겨워 한다. 네 번째, 제 너머 성걸롱 집에 술 익었단 말을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쳐 얹히 놓아 지질타고 아이야 내 걸롱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하여라. 예, 그래서 성걸롱네 집에 술이 익었단 말 듣고 이렇게 소를 타고 가서 너 걸롱 계시니? 나는 정자수다. 나 왔다고 하여라. 술 먹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번은 어떤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이고요. 1번이 공동체 의식, 공공의 선이 드러난 시가 되겠습니다. 434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작품은인데요. 여기에서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언적이거나 주술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기는 읽어볼게요. 우리 선인들은 말에는 신성하고 예언적인 힘이 있는 걸 생각하였다. 말이 씨가 된다거나 귀신 듣는데 떡말 말라 하는 속담이 그러한 일이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괜찮더라도 일단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말은 예언적이거나 주술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언어가 힘을 지녔다는 생각을 반영한 작품이 적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생각이 비롯되었다 입니다. 일단 4번은요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신이 침범한 아내를 보고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더니 역신이 물러났더라. 그 후로 처용의 얼굴을 부적처럼 문에다 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축사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고요. 이런 걸 주술적 성격을 가졌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무속신앙 같은 거죠. 어떤 이런 노래에
어떤 무당 같은 거, 무속의 힘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간단하게 다시 해석하면 동경 밝은 달에 밤늦게 논이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아내의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이냐. 본디 내 아내였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 하겠느냐. 역신이 범하였는데 그것을 어찌 하겠느냐. 관용으로 용서합니다. 1번도 유명한 시죠. 관련 고사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가락국 신화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거북아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래서 거북이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거북은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머리를 내밀어라. 여기서 머리는 임금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가락국이 옛날에 왕이 없었을 때 왕이 강림하길 바라면서 불렀던 노래. 그랬더니 김수로 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주술적, 주술요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도 유명한 시이죠. 포롱포롱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의지하고 있네.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갈고. 얘는 개인적 서정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시가 집단적이고 주술주였던 것에 반해서 이 시는 개인적인 정서, 나는 외롭다. 외로움의 정서를 노래한 개인적 서정시고요. 주술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꾀꼬리는 정다운 거 보이죠. 하지만 내 몸은 외롭습니다. 이렇게 대조로도 문제 많이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여기 3번이 거북아에서 유래한 노래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가 나는 노래고요. 신라시대 때 어떤 왕이 이렇게 가는데 동해 용왕이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 부인을 다시 내놓아라 라는 것을 명령한 노래입니다.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여기에서는 김수로 왕, 가야국의 왕이죠. 김수로 왕의 강림을 원한 노래였다면 여기에서 수로는 수로 부인이에요.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 그 얼마나 큰가. 내가 만일 어겨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입니다. 똑같이 협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북은 신령스러운 대상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서 거북은 수로 부인을 빼앗아간 나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불렀더니 정말 수로 부인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얘도 주술요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거가 이걸로 변형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3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시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소설 들어가 볼게요. 박경리의 토지고요. 밑줄 부분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부분에 들어갈 말은 집안은 쥐 죽은 듯 괴괴해졌다. 괴괴해졌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조용하다. 그러면 앞에 쥐 죽은 듯이랑 연결했을 때 괴괴해졌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괴이해졌다라는 것은 괴상해졌다, 이상해졌다라는 뜻인 거죠. 수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엄숙하게 조용하다 보다는 굉장히 너무 조용하다 이런 뜻이 더 어울리죠. 처연이라는 것은 약간 슬픈 분위기인 거죠. 슬프고 애달픈 이미지인 거. 전체 내용 박경리의 토지도 전체 내용을 조금 알아두시긴 할 거예요. 앞부분에 잔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의 날개이고요. 읽기엔 조금 난해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도 좀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이고요. 나라는 사람은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에도 불구하고 어떡한가요?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떤 시대의 흐름, 급변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때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자아에 대한 어떤 반성 같은 거, 무기력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낸 소설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도 보면 대충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고요.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의식의 흐름으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는 아쉬워. 나는 유쾌하고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말인 거죠. 즉 나는 천재예요. 나는 천재지만 지금 박제가 되었다. 천재가 맞긴 하지만 지금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즉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사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하처럼 막 쏘. 니코틴이 내 횃배하에는 뱃속으로 스미며 머릿속에 은혜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요.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의 바둑 포석점 늘어놓아서 가공할 상식의 병이요. 나는 또 여행과 생활 설계하니까요. 이것저것 되게 공상이 많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줄거리가 있다기보단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하고 있죠. 연애 기법에 맞아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기 좀 들여다본 일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일자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 그것은 온갖 것의 반, 만을 영수하는 엄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단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재행이 싱거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대라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상정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1번 화자는 자신을 정신분일자라고 조롱하면서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 거 맞죠? 일상어에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상어라고 표기하기엔 조금 말 같은 게 굉장히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비논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 맞고요. 일상어에 익숙한 표현이 아니고 뭔가 낯선 표현을 굉장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인 거 확인했고요. 독자를 상정하는 그대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편지 쓰는 형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이것저것 좀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해석은 안 될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437번 염성섭의 3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덕기는 앞마을에서 내일 가지고 갈 새 금침을 아범이 시켜서 꾸리게 하고 축대 위에 서 있으니까 사랑해서 조부 할아버지가 뒷짐 지고 돌아오면 덕기를 보고 얘 누가 찾아왔나 보다. 그 누구냐 대가리 꼬라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이 왜 모두 그따위 뿐이냐 하고 눈살 찌푸리며 못마땅하다는 잔소리를 하다가 라고 되어 있죠. 예, 덕기의 할아버지의 성격이 조금 나오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면서 덕기의 친구에 대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아범이 꾸리는 이불 시선을 돌리며 놀란 듯이 얘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이불이냐 하며 만져보다가 당치 않은 삼동집이 다 뭐냐 주속이란 내 나이나 되어야 몸에 걸치는 거야. 가왜 저런 것을 공부한 애가 외국을 끌고 나가서 더럽혀버릴 테란 말이냐. 사람이 지각머리가 하고 부엌 속에 족치고서는 손주면을 쏘아본다. 덕기는 조부의 꾸지람이 당한데 얼마간 틈을 타서 상으로 빠져나왔다. 예, 3대라는 소설의 맨 앞부분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덕기의 아빠 그리고 덕기 할아버지 3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덕기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덕기의 친구 병화가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은연중에 드러나기는 드러나죠. 예, 조부는요. 덕기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해 합니다. 예, 물론 조부는 덕기를 소설 전체적으로 덕기를 되게 사랑하긴 하지만 삼동주 이불을 네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 소설 전체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흐르고 있고요. 시대적 배경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딱 이것을 보면서 뭐 일제강점기다 1930년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옛날 분위기인 거저고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복선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 정도면 장편 소설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복선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말과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예, 조부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약간 구두쇠적이고요. 약간 신경질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3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8번 볼게요. 다음 글에 시대의 무진행 당시에 박구는 몇 살이며 현재 내 나이는 몇 살인가? 입니다. 무진기행도 유명한 소설이죠. 4년 전 나는 내가 격리를 보고 있던 제약회사가 좀 더 큰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무진을 내렸던 것이다. 아니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떠났던 것은 아니었다. 동거하고 있던
희망 그대로 내 곁에 있어 주었던데 시리의 무진행은 없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 무진으로 내려왔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결혼하셨다더군요. 박이 물었다. 흥 자네 전 아직 참 좋은 을 장가드셨다고들 하더군요. 그래 자네는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자넨 금년에 어떻게 되지? 29입니다. 자 박군의 현재 나이가 29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네 금년에는 어떻게 수만합니다. 29이라 9수가 원래 사놨다 하더만 금년에 어떻게 해보지 그래. 글쎄요. 박은 소년처럼 머리를 긁었다. 4년 전이니까 그 해의 내 나이가 29이었보니까요. 나의 현재 나이는 4년 전 29다. 나의 현재 나이는 33살이 되는 거 있죠. 희가 내 곁에서 달아나 버릴 무렵 지금 아내의 전 남편이 죽었던 것이다. 그래서 과거 회상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행 당시에 박군 나이, 현재 내 나이에 묻고 있으니까 현재 내 나이는 33살이 되는 거고요. 박군은 현재 29살입니다. 그리고 무진행, 시리의 무진행을 간 것은 4년 전이기 때문에 박군의 나이는 25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9번입니다. 다음 소설에서 나타난 시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네요. 그래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오키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아름답게 표현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이렇게 나라는 말이 나왔으면 일단 1인칭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귀여워해 주던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지요. 이때는 그 레슬링하는 그림책이 아니에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여기에서 보면 아저씨가 오키의 엄마에게, 오키의 어머니라고 할까요? 오키가 있고요. 오키의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저씨가 하숙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오키를 굉장히 예뻐합니다. 그래서 예뻐해주는데 외삼촌이 들어오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 알겠죠? 어머니에 대한 호감을 외삼촌에게 들킬까봐 태도가 달라지는 건데 오키는 6살이죠. 어린아이다 보니까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한다 라고 상황 파악을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인칭 시점이고요. 여기에서는 오키가 주인공이 아니고 어머니와 아저씨가 서로 사랑한다 라는 내용이 주제이기 때문에요.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점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여기 시점 간단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인물, 주인공이 아니죠. 나라는 애는 관찰자이니까요. 주인공 즉 어머니와 아저씨에 대해서 서술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의식의 흐름은요. 아까 이상의 날개 같은 소설이 이상의 흐름이 되는 거죠.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상의 날개 등이 대표작이다. 시점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아까 이상의 날개는 했었지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날개는요. 대표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인칭은 작가가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이 주인공들 관찰하고 있죠. 외부 관찰에 의거하여 해설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라는 애가 해설이나 평가를 하고 있죠. 아저씨가 뭐뭐 했어요. 엄마가 뭐뭐 했어요.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내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9번의 답은 5번이고요. 440번 넘어갈게요. 다음 글에 형상화된 나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가장 적절한 것은 김유정의 봄봄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요. 시점은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리사위제가 문제인 거죠. 장인이, 여기에 등장하는 장인이 대리사위로서 나라는 애를 부려먹기만 하고 결혼은 계속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나라는 애는 장인의 교활함을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좋게 표현하면 어리숙하다 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멍청한 거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 그래서 멍청한 사람을 비유한 단어 팔불출 같은 사람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각다귀는 약간
모기 같은 해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붙어서 무언가 빨아먹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붙어서 무언가를 해 먹는 사람을 각닭이 같은 사람에다 비유하고요. 어릿광대는 뭐 말을 재밌게 하거나 무언가 앞에 분위기 같은 걸 좋게 하는 사람은 어릿광대라고 합니다. 한번 해석은 해볼까요? 장인님, 이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내, 결혼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 그 대답이들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그래서 주된 갈등이요. 장인과 나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세요. 결혼을 아직 못 시킨다. 그 이유가 키가 아직 덜 자랐다 입니다. 예, 최만식의 태평천하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유 과정 적절한 것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처견하기를 집안의 살림살이 정권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주부 고씨는 제쳐놓고 한 대를 엉뚱 건너뛰어 손주대로 내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고씨의 며느리 되는 박씨, 즉 윤직원 영감의 맞손자 며느리가 시할머니 뒤를 바로 이어서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씨한테 주지 않고 박씨인가요? 박씨한테 주었다. 예, 며느리니까 윤직원 영감이 여기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묻지 않아도 내가 주부로 들어앉아 면을 거느리고 집안 삶을 해가는 어른이 되겠거니 했던 고씨는 그만 개밥의 도토리가 되어버리고, 즉 고씨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겠구나, 주부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죠. 도리어 시어머니 오씨 대신에 오씨가 있었네요. 며느리한테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기쯤 된 셈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 부부인 것 같죠? 그래서 살림권을 며느리인 고씨한테 줄 줄 알았더니 박씨한테 줬더라. 윤직원 영감은 실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알 수 없죠. 시할머니 어떤 분인지 안 나왔고요. 박씨도 부유한 집인지 어쩐지 안 나왔고요. 고씨의 현재 심경은 짐작할 수 있죠. 내가 주부가 되겠거니 했는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2번입니다. 등장인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정서를 고려한다. 그는 얼마 전 살고 있던 전셋집을 옮겼다고 했다. 그래 좀 늘려가느냐 했더니 한 동네에 있는 비슷한 집으로 갔단다. 요즘 같은 시절에 줄여간 게 아니라면 그래도 잘된 게 아니나 했더니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집이 형편없이 낡았다는 것이다. 그의 처지가 조금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사를 갔는데 뭐 넓혀간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좀 낡은 집으로 갔다니까 그의 사정이 형편이 조금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낡았다고 해도 설마 무너지게 하려 하고 웃자 그도 따라 웃는다. 큰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같은 집이 무너지는 건 상상이 힘들었을 테고 또 땡땡땡땡땡 웃었을 것이다. 예, 그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나의 시선에서 그의 심리를 추측하는 거죠. 그는 아마도 이래서 웃었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그가 웃는다는 것이 정말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고 약간 씁쓸한 웃음이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엉뚱하게 해석한 것은 아니에요. 똑바르게 해석했죠. 그리고 위로라고 해주나 보다는요. 웃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화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설마 하다가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얘가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웃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늘 무너져 솟아날 고망이 있다인데요. 그런 희망 같은 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4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소설 부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현대소설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